네, 지금부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현황과 주거 안정 방안 대토론의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토론은 좌장을 맡으신 장영동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 포럼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100회라고 하는 기념으로 오늘 이렇게 대토론을 저희가 한 석 달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오늘 뭐 아까 앞서도 기조 발제 강연도 있었고 또 세 분께서 발제도 해 주셨습니다만은 상당히 의미 있게 저희도 지방 여기 대구라고 하는 데를 내려와서 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매우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부동산 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또 대구 정책연구원도 같이 저희와 같이 협력을 해서 오늘 기관이 4개 주체가 되어서 오늘 포럼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데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서 우리가 발제를 듣고 기조 강연을 들으셨는데 이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토론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회 토론회인 만큼 앞으로 갈 100회를 저희들이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 하는 것들을 아주 4분께서 기대 이상으로 아주 자세히 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미래를 위한 어떤 새로운 시각을 우리한테 열어줬고 그에 대한 과제를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조 강연에서 말씀해 주신 편장님께서 이 지방과 대응한 특성, 지역 특성에 걸맞는 주거복지 이건 아마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걸어가야 할 대주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충분하다. 저희 포럼에서도 아울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어떤 그런 주거복지가 될 수 있는 기폭제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우리 김동재 박사께서 발표하신 이 공급 방안도 지금 현안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어 있는데 보지 못한 또 하나의 시각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70%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그리고 비아파트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주거 공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소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뭔가 하나 둘씩 짚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을 점검해 나가는 피드백을 거치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주거복지의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미래 이거에 대해서 레츠에서도 나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역시 주거복지의 다양한 어떤 서비스가 그동안에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의 10년에 걸맞는 또 그런 주거복지 서비스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건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맨 먼저 발표하신 주택시장의 문제 이 문제는 지금 화두의 어떤 그런 부분에 올라앉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여러분들도 아마 그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 그리고 그거를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건지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화두로 떠오른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4가지 주제가 정말 저희 포럼하고도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론화하고 또 하나 둘씩 끼워 맞춰서 정책으로 갈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내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 화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분 한 분 굉장히 바쁘셨던 분들인데 이 바쁘신 분들이 오늘 저희 포럼에 멀리 또 지방까지 참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에서부터 저희가 순서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주거복지의 전반적인 정책을 담당을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이기봉 주택복지정책관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장연구부장이신 이준용 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수가 조금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대구정책연구원의 신우화 연구위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그 주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매번 연구에 임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전성재 센터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포럼에도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하시고 또 주거학회도 주택학회도 이끄시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제시하고 계시는 한양대학교 사이버대학의 지기현 교수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상당히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죠.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여러 가지의 제한 요소로 인해서 뭐 5분, 7분, 10분 이렇게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들을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이 강당은 저희가 1시간을 더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신 분들이 적지 않은 그릇이 크신 분들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들을 만한 얘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토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하실 여유를 충분히 드린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분한테 드리는 시간이 10분씩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뭐 더 플로어에서라든지 더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뒤에로 좀 연장하고 밥만 좀 늦게 먹으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사만 조금 참으면 되기 때문에 혹시 기차표, 차표를 예약을 해놓으신 분들은 아마 시간이 조금 늦어지면 곤란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냥 인사드리고 올라가시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토론을 충분히 좀 듣고 또 과제나 현안이 많은 만큼 하나 둘씩 좀 짚어가야 할 일들 뭐 여기서 단칼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문제를 앞으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쪽을 얘기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 토론을 좀 충분히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가장 그 주포로 먼저 날릴 수 있는 분이 아마 지기현 교수님이 아닌가. 최근에 이런 분야의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한양사이버대학의 지기현 교수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기현입니다. 차분하게 하려고 했는데 주포라고 하셔가지고 네, 오늘 처음부터 기조 강연부터 세 분의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사실 이제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그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들은 이 100회가 되는 동안에 계속 제안도 하고 발표도 했는데 왜 이렇게 좀 해결이 잘 안 되고 또 새로운 문제가 자꾸 나오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택시장 매번 하던 얘기고 또 어려운 얘기 또 충분히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LH 뭐 저도 LH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은 아마 LH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해진 만큼 또 거기에서 또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발제문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우리 김덕래 박사님 항상 좋은 발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들을 짧은 시간에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 또한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지난 1년간 한 2년간 계속 좀 얘기해왔던 내용들이 또 세 번째 발제에도 많이 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조금 거칠 수는 있으나 좀 불평불만이 될 만한 말들이 갑자기 자꾸 떠올랐어요. 이번에 특히 9.7 대책을 보면서 예전에 우리 변창흠 장관님 계실 때 그 3080 플러스 도복 사업 얘기할 때 직접 그 학회에서 설명도 듣고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을까. 하나의 대책이 나오려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번 대책에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노후청사, 또 유유지. 매번 유유지는 나오는데 유유지는 개발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공공택지. 그런데 매번 이런 대책이 나오고 있고
공급이 얼마나 되는지 좀 제대로 관리는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좀 그 불평불만들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상하다는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또 무슨 묘수를 발휘해서 새로운 또 시범 사업이 나오고 또 그 시범 사업만 하고 끝나고 이에 대한 답답함이 많습니다. 그 예전에 누구나 집 들어보셨나요? 네, 누구나 집. 예. 뭐 지분 적립형이랑 또 비슷할 수도 있는데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에다 하여튼 누구나 집. 그러다가 또 내 집 마련 리츠 주택 또 나와서 다 시범 사업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그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었을 텐데 왜 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이번 대책을 할 때 좀 한번 점검해 봤는가라는 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발제 내용도 대부분 그러하고 기조 강연에서도 강조한 부분이지만 공공임대 정책 중요합니다. 이걸 반대할 사람은 없고요. 그런데 우리 김동래 박사님이 발표한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왜 민간임대에 대한 얘기는 또 빠져 있는가? 사실 이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토론자로 계신 주거복지정책관께서 거의 1년 이상의 시간을 심혈을 기울여서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 즉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민간임대 노력을 많이 해오셨는데 이번 대책에서 그 내용들이 없다라는 거. 또 하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대책에 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실태는 어떠냐면 아무도 민간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토부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시장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지금 민간임대 기금의 출자도 융자도 보증도 없는 민간의 순수한 자금으로 공급된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서울에 상당히 많이 있죠. 아까 신축 주택 판매업은 아니지만 주택 건설 사업자로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고령층 또는 청년 1인 가구, 중산층 이상 프리미엄까지 민간임대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 개정이 아직 안 되고 있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사례가 838세대에서 연간 임대료가 대충 계산하면 공실이 없다고 가정하면 74억입니다. 그런데 그 자산을 팔면 취득세 중과를 맞는데요. 그 취득세를 계산하면 176억입니다. 1년간 벌어들인 임대료 수익보다 더 많은 취득세를 내야 돼요. 누가 삽니까? 살 수가 없죠. 근데 불행히도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되면 종부세를 6%를 맞게 됩니다. 종부세를 때리면 얼마를 내느냐? 88억입니다. 자, 이런 상황 하에서 민간임대가 공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책에 공공지원은 더하죠. 공공지원은 임대료도 낮고 더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 정책 좋고 다 좋은데 민간에서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부가 돈을 안 들여도 제도만 좀 바꿔주면 가능한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인식 제가 이번 책을 물어봤더니 민간이 왜 자꾸 이익을 가져가려고 그래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익을 안 가져가면 어떻게 공급이 됩니까? LH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직접 시행을 하겠어요. 결국 그 얘기들이 터치가 되지 않으면 재정으로 투입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할 수 있는 공공임대나 주거급여 영역들은 더 어려워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계층들이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도만 개선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면전에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김동래 박사님이 민간 임대 등록 임대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좋은 취지로 만들었던 등록 임대주택이 등록하면 혜택이 있는 것 같지만 운영하면서 혜택이 전혀 없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자본금이 들어왔다가 이제 나 살짝 빠져나가고 다른 자금을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취득세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이 사업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게 아니고 개인이 법인화해서 다주택자들이 법인화해서 세금 회피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가 잘못한 거예요.
기업행위까지. 그러면 잘못 적용된 것들을 다시 돌려야 되는데 이것이 2년째 계속 돌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정책의 방향을 짤 때 정책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 영역이 있고요. 민간임대 영역이 있고요. 민간 분양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을 자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오늘 토론 준비하고 최근에 어떤 일을 하면서 국가별로 호주도요. 제우선 과제가 최근에 주택 관련된 위기 문제를 해결했다 하면서 했던 정책이 뭐냐면 BTR입니다. BTR. 우리말로 하면 건설임대죠. 뉴욕의 임대료가 비싼 거 잘 아시죠? 뉴욕의 임대료가 원 베드룸으로 약 4,000달러입니다. 런던이 3,000달러고요. 서울이 얼마냐면 민간임대에서 969달러입니다. 그것을 가구소득, 우리 흔히 알아야 할 개념으로 그 도시의 가구소득 대비 임대료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뉴욕은 80%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젊은 청년이 월급 받아서 80%를 임대료로 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은 얼마냐? 30%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싼 주택에 살고 있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임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가 해서 뭐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제한된 시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뉴욕, 호주, 영국 대도시에서 이 문제가 심각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건설 임대, 민간에서 정부의 재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BTR을 호주 사례를 보게 되면 중산층을 위한 BTR 마켓을 위한 지원, 제도적 지원입니다. 프리미엄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그 다음에 학생들이나 해외 서비스가 필요한 단기 체류자를 위한 임대주택,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포더블 쪽의 지원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건설임대든 공공임대든 어포더블 하우징 쪽을 가고 있는데 이 발제 1에서 시장이 움직이면 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중산층 이상의 시장에서 집값이 급등을 하고 임대료 급등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LH가 직접 시행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성공한다 하더라도 민간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공급은 여전히 부족해지게 된다는 것을 꼭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무조건 지원만 하느냐, 시장에 맡겨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리츠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CDT,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트러스트인데요. 여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LIGTC랑 연계를 해가지고 어포더블 하우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자금을 하나도 쓰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구칠 대책을 보면서 그리고 최근에 정책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쉬웠던 부분들은 또다시 공공의 역할만 강조를 하고 있고 민간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자유로움은 대책에서 여전히 논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후속 대책에서 발표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 집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서울의 집값이 10% 떨어진다고 한들 강남의 집값이 반토막이 난다고 한들 그 많은 청년과 고령자 중산층이 살 수 있습니까? 네,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정책의 목표는 각 대상에 대한 포트폴리오 단위로 시장이 작동하도록 해줘야 되고 시장이 작동되지 않는 영역에서 공공의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시장의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잘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면 주택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 쪽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우리 흔히 코리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코리빙 영역에서 하나의 트렌드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든 민간은 수요가 있으면 그 시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급만 가게 되는 것들이죠. 중산층의 시장이 열리려면 우리 정책가님께서 고생하셨던 그 정책들이 지난 정부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추진됐던 것들이 이번 정부에서도 꼭 좋은 모습으로 좀 되길 바랍니다. 즉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우리나라보다 주택 문제가 덜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푸는 해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결국 중산층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하게 시장이 작동하게 만들어 놓고
그 남는 룸을 가지고 저소득층계층 이하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정책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오늘 토론 이후에 꼭 한 번 더 정부가 9.7 대책에서 빠뜨렸던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그런 기회가 보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기현 교수님은 국내 시장에서의 민간 활용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역점을 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간 임대의 활성화적 결국은요. 그런 외국의 리뷰를 통해서라도 국내의 규제 개선을 통해서 민간 임대를 어떻게든지 활성화하는 방안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시장의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기 어렵다. 특히 중산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연구를 그동안 많이 해오셨던 전선재 박사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국토연구원의 전성재입니다. 개인적으로 토론에서는 조금 빨리 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늦게 하게 되면 보통 좋은 말들을 앞서 토론자분들이 다 해버리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앞에 하는 걸 선호하는데 또 그렇게 앞에 딱 이렇게 좀 호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대토론회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부터 주택 공급 정책까지 흥미로운 발표들을 해주셔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장까지 포함한 여러 어떤 스펙트럼의 논의에서 제가 고민한 부분은 토론자로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런 내용과 연계를 해서 정책 국책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자로서 정책적으로 추가적으로 고민할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해봐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모두 동의하시겠지만 전반적인 주거정책의 방향성,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컨센서스가 다 형성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좀 확대해야 되겠고 그중에 임대주택 공급도 계속 지속 공급해야겠고 덧붙여서 수요 억제를 일부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할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러한 당위로 들릴 수 있는 이런 명제들에 대해서 단서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4가지 명제 정도를 단서를 달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거복지 강화와 안정적 주택 공급을 추진하되 주택시장의 다차원적 양극화, 차별화를 잘 고려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수요에 부응하여 주택정책을 수립하되 단 지금까지 해왔던 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서 능동적 역할로의 전환도 고민해볼 시점이 되었다. 세 번째, 시장 안전정책은 지속을 하되 단 풍선 효과에 대한 민감도 모니터링이 훨씬 더 좀 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네 번째, 공급 확대 위한 재정비 규제 완화 정책 등은 그 필요성은 높지만 단 토지 가격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감안해서 지속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야 하겠다. 한 4가지 명제 정도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논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복지 강화와 안정적 주택 공급을 추진하되 다차원적인 양극화를 잘 고려해야 된다. 이것과 관련해서 주거 쪽에서 오래된 논쟁 하나를 한번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주거비 보조가 더 효과적인가? 아니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가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허드의 차관보를 지냈던 하버드 대학 교수인 아파가 교수가 1990년에 Which Housing Policy is Best라는 논문을 하나 냈습니다. 리터처 리뷰 논문인데 이것과 관련된 논의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런 오래된 논쟁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를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더 효과적인 정책은 없다. 주택 가격이 오르는 지역 또는 시기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나 부담 가능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효과성이 훨씬 높고 시장이 안정된 지역이나 시간에서는 주거비 보조 정책의 효과성이 더 높다라는 결론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말하는 이 부분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도 다차원적 양극화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수도권 시장과 비수도권 시장은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되어 있고요. 아파트와 비아파트도 같은 시장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수도권 시장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항상 팽배해 있는 지역에서는 어떤 주택 정책을 더 힘을 줄 것인가. 반면에 비수도권 시장 지금 현재 물론 언제 바뀔지는 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비수도권 시장은 그렇다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더 힘을 줄 것인가.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논문에서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밸런싱, 정책 간의 밸런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어느 정책이 더 좋으니 그것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야 될까? 공급 확대에 조금 더 방점을 많이 두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에 더 방점을 많이 두어서 정책 간의 밸런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비수도권 같은 경우엔 반대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김덕래 박사님께서 발표하셨던 비아파트의 주택 공급과 관련된 부분과도 당연히 일치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결국 비아파트 주택 공급 가격이 많이 오르려고 하는 수도권 지역에 특히 양극화된 주택 시장에서 좀 더 어려운 또는 소득이 낮은 어떤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어떤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될까? 이러면 아마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유효한 정책 수단은 매입 신축 임대 신축 매입 임대 정책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되면서 전세 시장에 대한 불신의 어떤 해소와 함께 비아파트 시장의 어떤 공급을 확대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명제는 수요에 부응하되 단 수동적 역할에서 능동적 역할로의 전환도 고민할 시점이다. 사실 서울 집값이 왜 오르냐라는 데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빼먹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지금 자본 또는 계층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문제는 굉장히 국토 공간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참여 관찰이나 이런 형태의 연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면 현장에 서울에서 누가 집을 사요 하면 지방에서 오늘도 와서 사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 내용을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왜 샀대요? 이렇게 얘기하니 지방은 답이 없다면서 자기는 지방에 있는 집 지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팔고 서울에 집을 사겠다라고 왔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단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저희 센터에서 풀을 만들어서 이름 만들면 다 알 법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의 자문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서울이 왜 오를까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방은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 지방에 집을 팔거나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서울에 집을 다 살려고 합니다. 돈을 가지고 사기 때문에 금융규제로 잘 막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주택정책이 어떻게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냐. 수도권 수요가 많습니다. 그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많은 수요에 맞춤형으로 수도권 집을 많이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도권이 양질의 신규주택 재고가 확충이 되면서 주거환경 또한 수도권이 더 좋아지겠죠. 또한 산업 측면에서도 주택산업 인력들이 다 수도권에 집중되게 되겠죠. 그러면 수요가 수도권에 다시 더 모일 겁니다. 결국 이런 악순환 거리가 주택 부분만 봤을 때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수요가 많은 곳에 주택을 공급하고 어떻게든 만들어냅시다라는 어떤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한번 바꾸고자 공간적인 측면에서 사실 이 부분은 주택정책이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산업정책, 강력한 산업정책이 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가 어디 가서 물어봐도 결국 일자리가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산업정책, 특히 여러 군데로 뿌리지 말고 지방에 한두 군데 집중해서 그리고 그 산업정책과 병행한 의료, 교육, 그리고 주택정책, 이런 것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좀 바꿔보자. 서울만 모이는 걸 이제 서울에 많다고 더 짓지 말고 한번 물 흐름을 바꾸는 걸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통합을 한 정책 패키지를 한번 바꿔보자. 그런 고민을 주택부터 시작해서 다른 것들과 연계해서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어떤 정책에서도 굉장히 임시 반편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핵심 지역의 주택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 문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았고요. 세 번째로는 시장, 조금 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중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 안정 정책을 지속하되 단 풍선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살펴보자. 사실 풍선 효과라고 하면 사람들이 심플하게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누르니 그 옆에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오르겠지. 하지만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순간 그 정책은 6개월 이내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부분의 수요 억제 정책들은 자금 조달을 막거나 취득세나 조세로 다 막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루트가 한 세 가지 정도가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돈으로 집 사는 사람입니다. 이건 어떤 정책에서도 못 막습니다. 두 번째, 전세를 끼거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갈아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순간 갈아타는 사람들을 못 막습니다. 그러면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들에 더해서 갈아타는 사람들은 어차피 풍선 효과를 통해서 자기 집이 주택 가격이 오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상급지로 이 정도 돈만 더 있으면 상급지로 갈 수 있으면 빨리 가야겠네 라고 자기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상급지 주택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 지역에 있는 풍선 효과가 된 지역이 가격이 오르면 그 하급지에 있는 주택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모든 주택 시장 참여자들은 자기보다 상급지의 주택 가격이 오르면 자기 집의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오른다는 얘기가 들리는 순간 중개사 사무소에 전화기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올랐는데 내 집도 좀 가격을 올려서 팔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면 그 지역도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결국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순간 그 규제를 한 지역, 규제를 하지 않은 바로 옆 지역, 그 옆 지역의 옆 지역까지 다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의 주택 정책의 효과는 옅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사실 수요 억제 정책은 물론 중단기적인 정책일 수밖에 없지만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정책을 집행을 해서 이런 풍선 효과로 인해서 중간 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넓은 지역을 하게 된다면 자기보다 상급지는 올랐지만 하급지는 안 올랐고 그 사이에 중간 지역은 규제 때문에 집값이 쉽게 오르기 어려워지면 하급지도 오르기 어렵고 상급지도 당연히 갈아타기도 안 되기 때문에 오르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형태를 봤을 때 그런 형태의 좀 정책을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번째로는 주택 공급 확대에 위한 재정비 규제 완화가 사업성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단 토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지속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야겠다. 사실 용적률을 풀면 되게 사업성을 높이기 가장 편한 방안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용적률을 푼다는 얘기는 그 토지 가격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높여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기 지역의 용적률이 풀렸다. 토지주들, 종전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단기적으로 반응을 하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반응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규제가 풀렸으니 사업성이 이렇게 되고 저기가 분양권이 또 오른다네. 그럼 우리 토지 가격 올려야지. 이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토지 가격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장기적인 사업 여건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 용적률도 올릴 수 있느냐? 사실 지금도 일기 신도시 얘기할 때 350% 얘기 나오는데 모두 다 아는 가락지형 아파트 이번에 또는 둔촌주공 엄청 빽빽하죠. 용적률 270% 정도 왔다 갔다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봤을 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시장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용적률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체계 자체를 구축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장 여건이 안 좋으니 이 정도까지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늘려주지만 나중에 시장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용적률 줄어들 거다. 그래서 너희가 가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토지 가격은 받을 수 있는 토지 가격이 이 정도 수준에서 그 이상 올라가면 사업성이 어차피 안 나온다라는 형태의 탄력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틀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보는 걸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그냥 사족인데요. 오늘 제가 영국 주택 정책에 좀 관심이 많고 거기서 박사학위도 했어서 영국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최근 2025년 2월 달에 새로운 정책이 업데이트가 돼서 한번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커스터머 총리, 노동당 출신의 총리가 당선이 되면서 정책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2월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게 150만 호, 5년간 향후 5년간 150만 호 신주택을 공급하겠다. 그중에 많은 부분은 사회주택을 하겠다. 여기서 디테일에서 굉장히 약간 흥미로운 하나가 있습니다. 타이틀이 Next Generation of New Town입니다. 신도시 개발을 굉장히 빠르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70년대에 밀턴 케인즈라는 런던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신도시를 개발할 이후 영국에서는 신도시 개발 정책은 폐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이전에 여러 가지 정말 별 용을 다 써도 결국 주택 공급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경험을 한 영국에서는 결국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라는 아주 강수, 그쪽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새로운 정책이죠.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이런 정책을 했다라는 지식 차원에서 하나 알려드리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거나 지속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신도시를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영국이 다시 신도시를 들고 나왔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터부시하는 게 아닐까? 여전히 특히 지방은 아니지만 지방은 부정적 효과가 워낙 크다는 게 뭐 잘 알고 계시지만 수도권에서 아직까지도 주택 수요에 대응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신도시 정책의 어떤 효용성,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한번 반문을 또는 새로운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책 한 권을 저희가 읽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네. 역시 전 박사께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사실 이런 토론, 이런 얘기를 좀 우려내기 위해서 제가 무제한 시간을 많이 드린 건데요. 정말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주거정책의 그 방향성에 고려해야 할 6가지 요소들,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라고 하는 데에 논점을 두고 그 방법이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아니면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할 것인가로부터 고민한 그런 대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그러면 수도권의 공급을 않고 비용을 지급한다면, 그리고 또 수도권에 몰려든다면 그럼 수도권 신도시는 또 하셔야 된다는 입장을 보는데 그 상충되는 부분들 얘기를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우리 최근에 많이 이번에 나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굉장히 바쁘신 분이죠.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입니다.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여기가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이 부동산원이다 보니까 일단은 동향조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간 동향조사, 월간 동향조사, 실거래 그 가격을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부동산원에 계시는 분 중에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실 거고 좋은 감정이 아니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동향조사를 아마 가장 먼저 폐지해야 된다고 2018년부터 계속 언론에서 얘기해오고 있던 사람인데 결국 저는 부동산원도 좀 미션 임파서블인 과제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해요. 정확성과 신속성은 같이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정확하면서 신속하라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간 동향이나 월간 동향을 지금과 같은 속도로 거의 실시간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부동산원이 아니어도 어디도 이 과제는 제대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바꾸자, 이 판을.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부동산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동향조사를 보면 벌거벗은 임금님의라는 그 동화가 생각이 나요. 만들 수 없는 걸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때가 이미 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론으로 온다 그래가지고 엄청 사실 좀 마음이 쫄리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곳으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여튼 근데 이제 가격 동향조사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자리에 가서 토론을 하다 보면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가격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가격과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는 가격이 달라요. 주간 동향을 얘기하고 저는 실거래가를 얘기하고 2006년에 실거래가가 도입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호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자료를 만들자라는 것이었지만 지금 주간 동향과 월간 동향을 통해서 어떻게 호가가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KB처럼 민간에서는 이런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공의 책임성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이런 다른 나라의 유례가 없죠. 월간 주간으로 더더군다나 강남구 이렇게 시군구별로 통계를 생산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생산할 수 없는 통계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이 일단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좀 건전한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신속한 데이터보다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토대 위에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주택 수요와 공급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수요가 얼만큼 있는 겁니까? 이에 관해서도 정확한 수요와 관련해서 정확한 게 필요한 건데 지금 막연히 수요가 많고 주택 공급을 막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지방에 빈상가가 많고 서울 중심, 서울, 강남 말할 것 없이 빈상가가 일어나는 것이 그런 것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택도 계속 과거처럼 계속 그렇게 공급이 필요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급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처럼 필요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관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런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 생산 이런 것들이 우선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전월세 비중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전월세 비중도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실거래가의 전세와 월세가 신고되는 거 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제도가 계속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올해 6월 1일부터 이제 월세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월세가 막 신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제도 변화에 따른 전월세 구성비와 과거와는 다른 것인데 이런 것들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전월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데이터는 통계청에서 5년마다 생산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언론을 비롯해서 전세 월세화 이제 전세 하나도 없어진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지금 오늘 이제 자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정확한 자료 생산에 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발제하신 것 중에도 7, 8월 가격 데이터가 나와요. 그런데 실거래가는 신고 기간이 30일이잖아요. 근데 7, 8월 데이터가 지금 어떻게 나와서 여기서 막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좀 너무 놓치고 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좀 늦더라도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논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흥분해서 죄송한데요. 네, 정확한 데이터에 대한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 2018년에 유엔 주거권 특보였던 당시 레일리아니 파라라는 분이 저에게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셨는데 그분이 민간 기반의 변호사이시면서 유엔 주거권 특보를 하셨는데 그분이 모으신 데이터는 가장 공신력 있는 데이터만을 모으시더라고요. 저희 민간하고 얘기하시면서도 이게 공식 데이터 맞냐? 이게 정확한 데이터 맞냐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아까 그 김동진 박사님 자료 중에서 입소세 데이터 이런 것들을 대표로 정책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표본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자가 관련된 게 굉장히 그 표본이 많이 잡혀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과대하게 대표되는 것들 경향이 있는데 그 표본이 정확하냐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 정확한 데이터, 우리의 논의의 기반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실거래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 동안에 착공, 인허가 데이터
19만 호가 누락이 되고 이런 상태였고요. 공공임대주택 데이터도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입임대가 2022년 서울에서는 줄었다고 나오거든요. 공식적인 데이터로는. 근데 서울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산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거복지 포럼이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제 제가 아까 뭘 가지고 말을 시작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우리의 지금 당면 과제가 뭘까? 100피를 맞는 주거복지 포럼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국토부에서 새로 출범한 정부가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는 무엇일까와 관련해서 최근 통계청에서 좀 굉장히 놀랄 데이터를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하 거주가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순 감소분이 있어서 계속 감소하고 있었는데 32만 7천 가구였던 게 2020년에 이게 40만 가구로 늘었거든요. 서울에서 20만 가구였던 지하 거주 가구가 24만 가구로 4만 가구나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 결국 지금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과제가 어떤 건지를 저도 놀랐죠. 지하가 왜 늘었을까? 2022년 8월 8일 관악구에서 비극을 기억하실 겁니다. 세 모녀가 그 물에 잠기는 상태로 참사를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당했는데요. 그런 지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영구임대 재건축 얘기가 이제 아까 LH 공사에서 처장님이 발표하신 거에 나왔는데 2022년 8월 8일에도 서울시장이 공공임대주택 재건축해서 이 지하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한 건도 해결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97 대책에 지금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해서 2.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대책이 나와 있어요. 저는 정말 좀 그 부분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 그 이주 대책 없이 재건축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어서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래 박사님 발제와 관련해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의 전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비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가라앉고 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세 사기에 대한 예방 대응 대책이 안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오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입니다. 앞으로는 전세 사기 당하지 않겠지. 아파트가 아니어도 이런 믿음을 사람들이 갖지 않으면 어려운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읽은 이제 당사자것도 이분은 2025년 1월에 전세 사기를 또 당한 거예요. 전세 사기는 지금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예방 대책이 전제되지 않고는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등록임대주택에 이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편으로 등록임대주택의 그럼 장점은 뭘까?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보면요 거의 장점이 없었어요. 등록임대주택은 보증을 의무로 해야 되는데 7%인가 제 기억하는 숫자가 맞을 텐데요. 등록임대 사업자 중에서 7%만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등록임대 사업자는 지금 현실에서 보면 이걸 우리가 굉장히 많은 당근을 주면서 증가시켜야 하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의한 부담금을 직접 말씀은 하시진 않았고 자료로만 넘어갔는데 이걸 부과하지 말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공급이 늘어난다. 이런 주장을 이제 김동래 박사님은 자료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저는 반면에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의한 부담금을 주거복지 잘하는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계속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시흥시나 전주시나 수원시처럼 주거복지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지자체에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의한 부담금, 종합부동산세 부과해서 지자체에 자본으로 주어야 우리 주거복지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딱 하나만 시간 관계상 계속 옆에서 눈치 주셔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주거복지의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과 조직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거급여가 연간 예산이 3조 원이 넘는데 그거 담당하는 국토부 직원이 2명이거든요. 아마 놀라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력이 없어서는 주거급여의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까 2022년 8월 8일에 동작구 관악구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다 주거급여 수급자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거급여 수급자를 재난이 훨씬 먼저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할 때, 이럴 때 인력과 조직이 필요한데 LH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LH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2021년 LH 사태를 겪으면서 주거복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그 여파는 LH 주거복지 관련 인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주거급여의 수순유지급여를 담당하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LH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주거복지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인력은 줄어드니까 지금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서 3년 이상 기다려야 돼요, 당사자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인력 부족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LH랑 지방정부에서 전화를 하면 전화통화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는 국토부도 아까 주거급여 담당자 2명이란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가 국토부에 전화해도 전화통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센터 등의 민간 전달체계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공공의 전달체계 강화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주 여러 가지를 조목조목에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자. 그리고 대안을 수립해야 된다.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전월세 비중이라든지 주택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포럼의 과제가 주거빈곤층은 더 늘어나는 것 같다. 지하가구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이라고 하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더 심화되면서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빈곤 주거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 재건축 부담금, 이완수 부담금에 대한 얘기, 주거복지 인력 보강 문제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척점에 그러면 있는 우리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시장연구부장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이준영 부장입니다. 예, 한국부동산원의 이주정입니다. 자장님께서 싸움을 붙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플로어에 보니까 한국부동산원의 직원들이 이렇게 쓱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제가 뭔가 소장님에 대한 의견을 이제 대변을 한 거다, 아니면 약간의 디펜스를 해야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연구자로서 좀 오랜 기간 이제 들여다본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약간 가미를 해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로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오늘 발제에 있어서 이제 내용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기조연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최근에 봤었던 그런 포럼, 세미나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의견들이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은 그런 의견들이어가지고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이제 기여를 이제 해야 한다는 이제 압박감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부동산 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얘기를 좀 곁들여서 말을 해야 다른 토론자분들과 또 차별적인 어떤 의견을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의견을 좀 드릴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시장 진단에 대한 그런 부분, 첫 번째 발제자 윤 박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계속 같이 교감을 하면서 시장 진단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많이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토의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싸울 때는 싸우고 그러면서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장 진단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한다. 이런 부분에 좀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시장 진단뿐만이 아니라 이제 통계 개발과 관련해서 좀 많이 이제 했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통계가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 좀 언급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 데이터와 관련돼서 이제
변화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에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학자들이나 연구자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정보를 전달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시장 진단에 있어서 제 경험을 좀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리면 한 10년 전에 거의 대선배님 연구자의 이제 좌장을 이제 모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망과 관련된 모든 대부분의 이제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시장 진단 전망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근데 그 좌장님이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책의 성함으로만 봤었던 분인데 그분이 흘러가듯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하셨을 그런 시장 진단을 했었을 때와 거의 별반 다르지 않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후배 연구자들한테 약간 질책성 있는 그런 멘트였었던 걸 저는 판단을 했고 나도 반성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과거의 어떤 방법 이런 거 답습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시장을 진단하는 분석을 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통계가 개발이고 아니면 그런 통계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그런 공론화를 통해서 그런 통계들을 다듬어가는 그래서 시장을 좀 더 치밀하고 면밀하게 볼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의견도 만들 수가 있고 그게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국가 쓰기 통계로도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계 개발에 있어서 많이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0년 정도 지나고 왔을 때 이제 그 대선배님께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뭔가 뭐 컴퓨터 안에서 이렇게 끼적끼적해서 시장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2016년부터 해서 한 5년 동안 국토연구원하고 LHI하고 저희하고 해서 주택정보통합 시스템이라는 이제 주택 정책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한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한 침체냐 아니면은 급등기냐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떤 그 주택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가늠을 하고 그렇게 정책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모니터링하는 그 체계적인 그 시스템을 한 시스템에 다 개발해냈습니다. 그 22년도에 개발되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계속 그런 걸 활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뭐 컴퓨터 안에서 아니면 그 책상 안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과학적인 어떤 기술 바탕으로 주택 정책이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다라는 그런 걸 이제 홍보차 이제 의견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주택 시장에 관련된 통계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두 번째 제가 드릴 의견들인데요. 주택 시장과 관련 뭐 주거하고 뭐 분리한다라고 하면은 주택 시장에 대한 관련 통계는 거래나 가격 공급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들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가 쓰기 통계로 해서 많이 공개가 되고 하면서 제가 이제 연구자로서 이제 주택 시장을 진단했을 때 뭐 소장님도 말씀을 약간 저 의견과 다르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통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하는 그런 연구자입니다. 뭐 주간 통계가 당연히 제한된 뭐 정보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 정보를 보고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류도 하나의 통계입니다. 그 오류를 감안한 그 부분도 그래서 저는 그 숫자를 저는 보진 않습니다. 다만 트렌드를 보죠. 주간 통계가 과거에 그런 오류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계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보에 대한 한계 그것들이 과거도 마찬가지였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게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그 일부분의 정보만 가지고 본다라는 건 그런 수치에 대한 정확성보다는 그런 트렌드를 보는데 참 참고가 되고 뭐 그리고 주택 가격 동향 조사나 표본 설계에서 맞은 어떤 주택 가격대 정보 그거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 거고 실거래 통계는 이제 거래 시장에 대한 거래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신고 실거래 지수가 이제 발표되고 있는 것처럼 시의성은 낮지만 실제 거래 시장 재고가 아니라 거래 시장에 대한 변화를 읽을 수 있는데 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진단을 하곤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중에 하나가 빠졌다 그러면 저는 이제 멘붕이 오죠. 이거 어떻게 시장을 진단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새로운 통계가 계속 만들어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선택적인 거죠. 근데 언론이나 보면은 하나의 통계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는 그런 통계가 될 수
불가능합니다. 워낙 주택 시장은 다변화되어 있고 재고냐 거래냐 신규냐 뭐 대형이냐 뭐 너무나 다 주택 유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많이 확대가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빗대서 주택 시장과 말고 이제 주거다라고 하면 주거 복지다, 주거 안정 정책이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통계들이 있습니다. 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아니면 주거 환경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주거 실태 조사에서 이제 대부분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해소를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만 추가적으로 뭐 최저 주거 미달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거기서 할 수 없었던 어떤 스팟 어떤 국지적인 그런 지역에 있어서 그런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통계가 없다 보니까 뭐 도시재생 사업가 같은 데에서는 기초생활 인프라고 국가 최저 기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도보로 얼마 떨어져 있는 뭐 공원이라든지 뭐 어린이집이 도보로 몇 분 거리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량화해서 하는 것처럼 주거 환경에 있어서도 좀 많이 이제 통계들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그런 과연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을 어떤 것을 지향을 하고 이런 통계들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주거 안정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인가? 오늘 앞서서 발제해 주신 그런 모든 그런 개선 어떤 공급 확대라든지 개선 정책들이 무엇을 목표로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측정이 되게끔 하는 통계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있을까? 주택 매매 가격의 변동일까? 전세 가격에 대한 변동일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거 여건에 대한 그런 변화일 것인가? 그건 너무 추상적입니다. 근데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거나 목표로 세울 수 있는 거는 주거비 부담입니다. 내가 소득에서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국토부 수탁과제에서 주거비 부담 지표 개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제한된 정보로 있었고 그리고 보증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슈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검토했었던 거는 OECD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주거비 부담이 가장 낮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제가 이 토론도 준비를 하면서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OECD 치고 주거비 부담을 이렇게 쳐보니까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주거비 부담은 OECD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주거비 부담 한 가처분 소득 대비 한 15%를 부담을 하고 있고 OECD 평균은 거의 20%입니다. 그러면 OECD보다 우리가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낮네라는 오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0년 동안 많은 기사가 났었으니까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개선이 안 된다라는 거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국내적으로 해외와 달리 보증금이 큰 이거를 어떻게 핸들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중지가 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지만은 어떻게 보면 주거 안정에 대한 정책, 주택 시장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보면 주거비 부담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완화시킨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두고 그러면 그 통계로서 주거비 부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한국형 주거비 부담 하우징 프라이스 어떤 레이시오 가처분 소득 대비 뭐 월세 아니면 전세를 환산하는 월세를 환산했을 때 어떻게 환산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수도 광열비 관리비 다 포함했을 때 해외에서 얘기하는 주거 지출에 대한 거 다 포함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목표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의 이제 그 도시개발부에서는 30%가 넘으면은 어떤 주거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 계층을 두고 그러니까 목표가 너무 명확한 거죠. 그래서 지원을 한다는 건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이 주거비 부담이 많이 되니까 공급을 많이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계로서도 확실히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생산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주거 안정 정책이나 공급 정책에 대한 목표를 두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주거비 대비해서 그러니까 주거 실태 조사로 해서 좀 어떤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소득 1분위부터 이제 10분위까지 해서 주거비 부담이 어느 정도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1분위부터 이제 한 3분위 정도가 한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주거비 한 40에서 50%를 주거비 관련된 지출 다 지출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시중의 대출
뭐 보증금 대출 금리를 적용했을 때 그렇게 되고, 근데 그걸 이제 정책 대출, 그 금리가 싸죠. 정책 대출을 전환했을 때 보면은 1분위부터 3분위에 대한 주거비 부담이 거의 20%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허드 기준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권을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대출에 대한 어떤 그런 목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 사람들을 낮출 것인가를 목표를 잡고 그 대출에 대한 규모를 이걸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어느 계층에 갈 것인가에 대한 걸 짤 때 그냥 막연하게 뭐 30조 뭐 정책 대출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런 어떻게 로드맵을 그려가면서 목표를 설정해 가면서 그리고 공급도 그렇게 공급을 했을 때 임대주택을 그렇게 공급을 했을 때 이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주거 부담을 할 것인가 그냥 무조건 저희가 생각했을 때 보증금도 어느 정도 되고 임대료 되게 싸다라는 정도이지 이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가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지표는 없다라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런 주거비 부담 지표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뭔가 다 동의하는 수준의 그런 통계가 있다라고 하는 앞서서 있었던 모든 대책들이 좀 실효성 있는 그런 대안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눈치를 주셔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들 이상한 소리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하느냐 그런 데이터는 다 공공이 가지고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직접적으로 새로운 걸 해야 됩니다. 저희도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피해가면서 그걸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2021년도에 가변정보 결합 제도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도입이 된 게 한 3, 4년밖에 되진 않는데 아직까지도 그 제도는 어떻게 보면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도가 모든 기관들이 다 잘 맞게 이렇게 어떤 가이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힘들지만 올해 내년 이렇게 해가지고 공공기관의 이제 경평 지표로서 어떤 참고 지표로는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필수 지표, 그러니까 계량 지표죠. 계량 지표에는 그런 조직을 반드시 두게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니지만은 내년에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잠자고 있었던 그런 정보들이 그런 감염경보 대략 그 신청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이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연구기관 연구자분들께서 그런 것들 잘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그런 거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영 부장께서는 역시 이제 통계에 대한 것들, 시장 진단, 그리고 통계를 개발하는 것, 또 이해하는 것, 뭔가 예지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볼 수 있는 통계의 가공, 이런 부분에 말씀하셨고요. 특히 주거비 부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서 이제 다음 토론은 우리가 지역에 내려서 하는 그런 지금 포럼 오늘 토론인데요. 지역에서 모셨습니다. 신우하 대구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정책연구원 신우라고 합니다. 오늘 원래 저희가 공동개최로 원장님께서 오셔서 축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그 대전에서 지방공공기관의 날 오늘 행사를 해서 참석을 하셔야 돼서 부득이 못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죄송한 말씀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지역이라고 할까요? 지방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하게 돼서 저희 연구원의 토론을 요청을 하신 거로 생각을 하고, 하여튼 100회 대토론회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아주 뜻깊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주로 서울의 얘기를 많이 하셨죠. 수도권의 얘기. 좀 지방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정부 대책을 보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네, 다들 그럽니다. 너무하다. 정말 너무하다. 그러면 다 서울에 가서 살란 얘기인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인구 감소 시대에 맞이해서 지방 소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23년까지만 해도 대구가 미분양 1위였죠.
13,000가구 정도에서 지금 이제 2위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8,900가구. 지금 현재 1위는 경기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주택을 지으면 경기도는 그 미분양 가구들, 주택들을 해소할 생각은 없는 건가? 첫째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정말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방에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해도 인구는 자꾸 나가고, 특히 이제 어제 연합뉴스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나가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청년 인구는 다 빠져나가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미분양 주택들이 소진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지어진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럼 주택을 짓지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사실 지금 전공이 주로 도시재생 쪽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해서 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이 대구 경북연구원이었다가 2023년에 이제 분리가 되면서 대구 정책연구원과 경북연구원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3년도에 대구시에서 미분양이 너무 심각하니까 원래 주거종합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좀 주택 수요 공급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2030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획 수립을 하면서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떠나셨지만 저희 전 홍 시장님께서 22년부터 주택이 너무 많이 지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일단 인허가 내주지 마라. 그래서 지금 대구는 22년부터 지금까지 주택법에 의해서 지어지는 주택들은 인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스탑이 된 상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 것들은 뭐냐?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은 정비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거를 막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 대구가 주택을 왜 그렇게 많이 지었냐? 결국 아까도 앞에서 다 계속 나왔지만 경기가 좋으면 민간업자들은 그냥 다 달려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때 수치를 보니까 거의 한 2015년에서 2020년까지 기간 동안에 멸실된 주택이 한 28,000호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19년에서 2022년 그 짧은 기간에 지어진 주택이 평균 매년 28,0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적정량은 사실 한 11,000에서 12,000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기가 좋고 사람들이 지금 지어야 내 집이 그나마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됐을 때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구 동의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나가서 새로운 집들로 가기도 하고 분양권을 얻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 선순환에서 빠지는 게 옛날에는 그래도 그거를 더 추가적으로 기존의 멸실된 주택 호수보다도 더 들어올 사람이 있었을 때는 그거를 채워내는데 지금은 나가는 사람은 돈 받고 나가고 들어올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는 주택은 그러면 어떡하지? 지금 계속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계속 저희 대구에서는 건의를 했어요. 이 미분양 해소를 할 수 있는 좀 대책을 국토부에서도 같이 좀 마련을 해주면 안 되나. 그리고 서울 쪽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규제들 이런 것들을 제발 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규제를 좀 봐주면 안 되나.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과연 미분양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지금 전혀 아무런 대답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서울만 쳐다보고 있는 게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비단 이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부산이든 그 다음에 광주든 지금 사실 그 오송 라인 정도, 오송 대전 라인 이하는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사실 주택 공급도 그렇다면은 제가 그때 데이터를 봤을 때 가장 지금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들이 단독주택 수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30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대구의 30년 이상의 노후주택 수는
공동주택 수가 단독주택과 다세대 다가구 연립을 다 합친 것보다 거의 2.5배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신 분들은 집이 정말 낡아서 진짜 무너질 때까지 거기서 같이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서 본인도 삶을 마감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왜냐하면 이제 집을 자꾸 더 못 짓게 되니까요. 사업성이 없다고 민간업자가 안 들어오면 그러면은 그 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무조건적인 공급, 양적인 거를 늘리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럼 이런 분들이 어디로 옮겨가고 또 그 주택들은 얼마만큼의 양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이게 지자체만의 역량으로는 저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국토부라든가 이런 주거복지 포럼에서 주택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지방으로도 조금 눈을 돌리셔서 같이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실제 제가 계획 수립을 하면서 주거복지라는 거를 접하면서 사실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재생계획을 공모에 한 4번 정도 계획 수립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된 적이 있어서 재생계획도 굉장히 좀 복합적이고 굉장히 복잡한 계획인데 제가 주거복지를 이 주거종합계획에서 수립하면서 와 이거는 정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복지 계획 수립하려고 이제 관련된 부서들을 회의를 소집을 하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청년 신혼부부 하는데 고령자 하는데 장애인 하는데 기초수급 하는데 쪽방 하는데 한부모 가족 하는데 자립청년 하는데 노숙인 하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계신 팀장님을 다 따로 불러가지고서 같이 회의를 했어요. 같이 회의를 하니까 이분들께서 이미 관련돼서 복지에서 나올 수 있는 예산들은 이분들한테 충분히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주거종합계획 수립하면 우리 이 사업 대상자들한테 집이 주어지는 거냐? 그래서 제가 아니요 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는 주거복지는 주거복지팀 주택과에 있습니다. 주택과에 있는 주거복지 팀장님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없죠. 네. 그래서 나오는 답은 이제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LH나 저기 대구 도시개발공사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또 대구 LH 공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는 전국적으로 물량이 정해져 있어서 대구만 따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물량 다 가지고 가면 이 지방에는 지을 수 없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대구 도시개발공사는 대구시랑 이미 벌려놓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은 또 임대주택 지을 여력이 안 된다. 사실 대구의 임대주택은 전체 가구 수의 한 8% 정도 되고 있고 그래도 2030을 저희가 놓고 장기적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목표치를 똑같이 8%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10% 정도는 해놓자.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LH랑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우리 보고 지으라는 얘기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면 매입임대라도 좀 어떻게 해보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좀 그쪽도 어렵다라는 거 알고 또 그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대구시에서는 다른 지자체들은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 복지주택도 하고 그 다음에 청년주택도 하고 그런 거 하면서 지자체 예산도 좀 태우던데 왜 대구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한테만 지으라고 하냐. 그럼 대구시는 또 얘기하죠. 우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돈이 없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알겠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제 대상자들을 다 같이 만나서 저희들이 그룹 미팅을 했었는데 이제 LH는 LH가 짓기 좋은 곳에 짓다 보니까 결국은 청년들은 그 지은 곳에는 저희가 차가 없어서 저희는 못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LH랑 도시공사에서는 아니 우리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지었는데 대구에는 청년하고 신혼부부가 없나 봐요. 저희가 이게 분양이 안 돼요. 임대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청년들은 거기까지 차가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가요? 차가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대중교통이 있는 곳을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왜 엉뚱한 데 집을 지어놓고 집만 지어놓고 들어가라고 하면 다냐? 우리를 그냥 집 있으면 그냥 그 안 들어가는 우리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드느냐 또 그런 대답이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고령자나 또 약간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결국은 본인들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은 곳, 그 결국은 시가지 도심이 되는데 이런 곳에 살고 싶은데 또 여기서 주는 주택들은 외곽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스매치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맞춤형 주택을 좀 고민을 하면서 입지가 정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계속 빨리 하라고 하셔가지고 준비한 말은 좀 있는데 이제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도시 재생은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매칭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에서 계획 수립해가지고 국비를 따오면 대구시에서는 돈이 부족해도 어떻게든지 매칭을 해서 그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주거복지는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버넌스, 아무리 네트워크, 아무리 주거복지센터 다 얘기를 해도 돈 나올 데가 없는데 그거를 할 사람이 없는 거죠. 할 부서가 없고 할 곳이 없는. 그래서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아까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특단의 대책으로 특별법 마련과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금 내지는 계정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 제가 볼 때는 지자체는 억지로 쥐어 짜내서라도 주거복지에 눈을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지방의 어려운 그런 지역의 실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 리얼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대구 지역에 진짜 주택이 아파트가 싸서 거꾸로 싼 주택을 찾아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대형 평이 한 2억, 3억 같다고 그러니까 싼 데 와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 잘 어떻게 활용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종착역에 온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상당히 늦어져서 죄송한데요. 우리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정책관 이기문 국장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이기문입니다. 오늘 기조 연설도 너무나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각 발제하고 또 토론자분들이 10분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마디 한 마디 전부 다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과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좀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현실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제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토론으로 주제로 좀 같이 여기 계신 분들하고 생각을 나눠보고 싶은 것들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싶습니다. 먼저 지교현 교수님께서 우리 20년 이상 운영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의 필요성과 또 그것이 제도화되는 게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좀 문제점, 답답함 같은 것들 토로하셨던 것 같고요. 이건 뭐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서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주거복지를 잘 강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공 역할이 강화가 돼가지고 좀 더 국민들이 임차인들, 주거약자들이 편안하게 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주택, 주거권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이거를 공공으로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LH 역할이 강화돼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LH 개혁위원회도 활동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재원을 보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들도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은 무조건 다 공공과 정부 예산 기금으로만 이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또 그렇게 지금 포지셔닝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해서 단순히 보통은 이게 민간 임대를 하면은 대개는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무슨 영리 활동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차인들 보호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강화해서 임차인 보호를 최대한 공공임대에 맞추면서 그러면서 민간이 어떻게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임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그게 아직 완전히 결론이 나지 않다 보니까 지난 97 대책에는 그걸 담지 못했고요. 빨리 그것에 대한 우리 현 정부의 그 입장이 정리가 되는 대로
제도를 뭐 이 자리가 됐든 어떤 자리가 됐든 발표를 드리고 확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성재 박사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단서가 필요하다는 것 중에서 특히 능동적 역할로 전환해가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 국토 균형 성장이 필요한 일자리가 사실 지방에 충분히 생겨서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다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의 주택 문제가 또 많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아까 전에 대구 정책연구원의 신우아 연구위원님도 비슷한 취지에서의 대구에서의 사례라든지 또한 97 대책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방에 거주하신 분들이 느끼는 소외감에 대한 것들도 좀 많이 토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97 대책이 이제 좀 저희가 좀 많이 최근에 나왔다 보니까 또 우리가 좀 최근에 나와가지고 그거 홍보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97 대책 전에 그리고 627 대책인가요? 우리 자금주 수요 억제하는 거 그거 전에 그 이후에 8월 14일 날인가요? 그때쯤에 그 지방 중심 건설 투자 활성 역시 잘 알고 계시는데 방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방안이 보면은 세컨드홈의 특례를 확대한다든지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뭐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준공후 미분양을 그 전에 지난 정부 때 저희가 한번 1차로 매입을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준가를 감정가의 82%인가요? 그렇게 잡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했더니만 매입할 수 있는 주택 숫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례가 없습니다. 감정가의 90%라고 해서 사실 저희도 비난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민간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 실패한 거를 정부가 사주는데 그걸 감정가의 90%까지 사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기에 대한 좀 굉장히 찬반 논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지금 지방의 건설 경기는 지금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이거를 그냥 방치했다가는 지방의 건설 경기와 지방 전체 경기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경제에도 타격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정말 무리수를 떠서 지금 90%까지 이렇게 잡고서 최고 한 8,000호까지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공격적으로 목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고 나서 이제 대책을 하다 보니까 좀 수도권에만 포커스가 맞춘 대책이 나온 것이 저희가 지방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지방의 주택에 대해서 이신겟이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번에 9월 7일에는 수도권에만 집중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소위 말하는 수요 억제 정책이라고 하는 수요 관리 정책이라고 하는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수도권과 지방이 굉장히 다르게 지금 운영이 돼가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문제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아까 전에 우리 전성재 박사님도 다층적 양극화랑 이렇게 다차원적 양극화 이 표현을 쓰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이렇게 지역의 맞춤형의 주택 정책들이 아마 규제나 그 지원 정책들이 짜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그렇게 정책도 지역 차별화되고 있는 것이 시작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책 같은 걸 마련을 할 때요. 다들 여기서 각자 자기 조직에서 일을 하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뭔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저희도 연구를 합니다. 한 채라도 더 예를 들어서 주택 공급 대책이다 그러면은 한 채라도 어떻게 공급할 게 없을까 싶어가지고 정말 탈탈 텁니다. 그래가지고 쓰고서도 좀 민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어디 기자분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기숙사 연합 기숙사 만들겠다 이런 것까지도 다 써놨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공급이냐 이런 비난도 받았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탈탈 영혼을 털면서 이렇게 어떻게 한 채라도 더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대책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공론화로 이렇게 그냥 던져버린 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있어서 용적률, 그러니까 민간에 있어서는 용적률을 올리는 문제는 아까 전에 우리 전성재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 그 토지 가격 자체를 올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라 해야 되나 그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는 꼴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공론화 거쳐가지고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필요하다라면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최은영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초안 폐지 같은 것 그런 경우 제초안 폐지 같은 목소리가 특히 업계를 중심으로 많이 있었다는 걸 저희가 모를 리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영끌을 하는 입장인데 그거를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그래도 지킬 거는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당장의 대책으로서 뭘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좀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대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창반 양론이 있지만은 저희 일단 입장은 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대책에 나가면서 공공임대 재건축을 해가지고 그 좀 더 지금 공공임대주택 특히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처음 지어질 때는 이게 변두리였는데 지금은 제법 괜찮은 입지에 있고 용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건축해가지고 공급량을 늘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거의 경우에도 최은영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약간 주거 불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지적 정말 그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이게 저희가 좀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불편히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나 아니면 이주용 매입임대를 충분히 전세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해서 최소한 거기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불편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은 정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입주하신 다음에도 좀 너무 임대료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든지 하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끝까지 배려할 것이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LH, SH와 지금 곧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사실은 또 그 반대로 경우에는 아니 지금 서울의 수도권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아는데 왜 23,000호밖에 안 하느냐. 9개 단지입니다. 9개 단지인데 서울의 9개 단지인데 왜 그거밖에 안 하느냐. 더 많은데 그냥 거기 노후 공공임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기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사실 국가가 그냥 하겠다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그거밖에 안 하냐는데 사실은 그 최은영 소장님께서도 걱정해 주셨지만은 그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의 주거 불안이라든지 대체 이주지 확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한 9개 단지에 한 23,000호밖에 일단은 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도 소위 말하는 지옥고라고 하는 반지하라든지 이런 걸 살고 있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얘기를 길어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주거 상향에 관해서도 우리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표가 있어가지고 기차표 때문에 빨라졌는데요. 그런 분들이 그 아까 우리 최은영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향후 최근에 2-3년간 오히려 통계청 조사 결과 그런 분들이 살고 있는 분들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과 같이 특히 반지하 가구가 반지하에 살겠다는 수요가 많이 있는 데서는 어떻게 보면은 반지하나 쪽방 같은 경우는 거기를 조금 재개발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지하 자체가 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우리 LH나 SH 공사를 통해서 반지하를 기축 매입이나 신축 매입으로 좀 이렇게 정부가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를 주거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것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그 다른 말씀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등록 임대 우리 최은영 소장님 등록 임대가 그것이 꼭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문제라든지 임대주택 통계 문제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민간 임대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쨌든 민간 임대도 거의 공공 임대에 준하도록 어떻게 하면은 거기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고민을 때문에 이번에 발표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면은 민간 임대를 통해서 좀 더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더 제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 관련해 가지고 이준영 부장님하고 또 처음에 참 사실 최 소장님이 동향조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이준영 부장님께서 시장 진단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통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거는 사실은 제가 잘 많이 모르는 분야고 제 속한이 아니라서 말씀을 좀 덧붙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말고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욕심인데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부동산원에서는 사실은 시장 실거래가라든지 이런 통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래량 통계라든지 또 조사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상한 기류가 있다라든지 무슨 말이냐면은 전월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기라든지 아니면은 또는 거래 중에서 이거는 뭔가 좀 이렇게 속된 말로 해서 냄새가 나는 거래 같은 경우를 좀 미리 이렇게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거래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는 시장 가격이나 전월세 가격이 폭등 내지는 폭락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그 통계를 다루다 보면은 조금 감지하는 능력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활용해서 지금 국토부를 통해 가지고 이상거래 조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레드 플래그 같은 거 미리 좀 사전에 워닝 같은 경우도 쏘곤 있는데 그런 능력들을 좀 더 발전하면은 부동산원이 부동산 통계를 활용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더 많이 룸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제 욕심을 좀 한번 예비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다 적지를 못해갔는데 말씀하신 것들 많이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지금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6월 달에 출범해가지고 사실 지금 정권 초다 보니까 많이 조금 여러 가지 새로운 세팅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거복지 같은 경우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세팅하는 작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라든지 오늘 저희 우리 변창흠 장관님을 비롯한 우리 발제자분들 그리고 토론자들이 제안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일일이 전체 토론한 내용들을 하나씩 다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용들이 또 가서 재차 또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기차표를 끊어놓으셨기 때문에 먼저 쓰시는 거를 충분히 해주세요.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냥 연습 반이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차를 하나 전화로 지금 불러놨습니다. 그러니까 좌장의 생명이 시간을 잘 지키는 일인데 죄송합니다. 오늘 내용들이 이것저것 또 서로 같이 토론해보고 또 짚어봐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얘기를 좀 더 오랜만에 또 대구에 왔기 때문에 짚어보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플로아에서 혹시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다들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고 또 그동안에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한 두 분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졌던 내용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심화시키거나 또 나가야 할 방향들 또 우리가 놓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기탄 없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하는 토론 정말 잘 들었습니다.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아까 이제 단지 여기 얘기 중에 이런 전세 사기라든가 또는 이상거래들이 좋게 좀 포착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그거를 전세 사기 나오고 난 직후에 부동산원에서 기획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해서 그게 이제 1년 동안 하고
올해 지금 또 작업을 하고 내년부터 이제 출발하는 과기부 R&D로 해서 국가 R&D를 추진했던 게 그게 안타깝게 전액 예산 삭감이 돼서 그래서 지금 기재부 쪽에서 예산 삭감이 돼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가 동일인에서 한 10,000건 정도 이렇게 발생할 때까지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한 10건 정도에서 미리 포착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안타깝게 돼서 그건 이제 또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야 될지 고민거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참 좋은 토론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온 지가 1년 3개월 됐습니다. 근데 최원영 소장님 싫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전혀 꼭 오해하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건영 원장님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오늘 저희한테 같이 합류해 주시고 참석해 주셨는데 주택관리공단에 우리 방송민 사장님 혹시 한마디 좋은 말씀? 네, 뭐 이제 막 시작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 그래요? 네. 장관님 혹시 뭐 코멘트 한마디 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주거복지 포럼이 정말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셔서 좀 좋은 발제, 좋은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또 국토부에서도 직접 와서 또 듣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논의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개라도 탁 잡아서 TF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서 좀 실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렇게 정책의 한계나 문제점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거를 정말 이렇게 정책이 좀 전환하는 좀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도 좀 안타까운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좀 기밀도 유지하고 또 이제 그 내부적인 이제 검토를 많이 거치겠지만 저는 이렇게 만들면서 보면 같이 열어서 같이 논의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튼튼하고 또 든든한 지지 세력이 될 수 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침 또 국장님이 가셔서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정책 만드는 데서 이제는 정책의 옛날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또 중앙정부가 또 LH가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역마다 특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앞으로도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주거복지 포럼에서도 좀 노력을 해서 좀 새로운 이제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이나 시스템 또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좀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를 불러주시고 좋은 토론 듣고 또 배울 수 있게 돼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발제하신 분들 세 분 혹시 코멘트 하실 것이 있으시면 김명만 박사님 없으십니까? 네, 윤종만 박사님. 그렇습니까? 자, 현재 박사님, 최장님. 없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긴 시간들 자리에 앉아있기도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100회 토론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익히 오늘도 많이 얘기 나왔습니다.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아직도 이 불안한 주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포럼이 존재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 앞으로 다가올 주거복지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하고 시장의 불안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논의를 해봤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토론은 100회 토론의 마지막이지만 101번째, 어떻게 보면 199번째의 시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작이 또 서막이 그런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만큼 또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해 주어서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토론을 거친 만큼 아주 알차게 더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 발제해 주신 분들, 또 말씀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토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대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